사실 그 SK텔레콤이라는 회사 이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발표들이 전부 다 진짜 데브옵스스러운 주제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제가 왜 여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 발표는 마음 편하게 통신사라는 곳에서 통신사라는 세계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런 고민도 하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는 발표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글로벌 동향에 가깝고요. 국내 통신사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긴 하지만 저희 팀이 하고 있는 부분하고 잘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통신사에서 하고자 하는. 그래서 오늘은 오픈스택의 얘기와 오픈스택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픈스택 전부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과 그 다음에 통신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 기술을 다루고 있지만 통신사답지 않게 일하고 있는 저희 개발팀에 대한 세 가지 주제가 묶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신사라는 곳에서 도대체 왜 클라우드가 필요한가, 도대체 우리는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단어를 통신사에서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배경 설명을 약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사용하시는 LTE 네트워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왼쪽에 있는 게 보통 라디오 유닛이라는 디바이스에서 직접 셀타워로 연결이 돼서 이제 통신 신호가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거기서 통신망을 타고 DU라고 디지털 유닛이라고 그 중간에서 이런 신호들을 처리해주고 얘들을 백본망을 통해서 저희 중앙 집중 국사를 통해서 실제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각각의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시스템들은 LTE 전에는 예를 들어 삼성, 에릭슨, 노키아 여러 벤더들이 제공하는 하드웨어하고 딱 같이 만들어진 어플라이언스로 됐습니다. 그러다가 LTE에 오면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 통신사들이 이런 어플라이언스 기능들을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것들을 전부 다 가상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VNF라고 불리죠.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혹은 버추얼라이즈드 네트워크 펑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사실 가상화하는 거는 몇 가지 니즈가 있었는데, 일단은 어떤 중요한 기능들을 각각의 분산된 형태로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로 넣다 보니 거기에 대한 관리나 거기에 대한 상면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래서 LTE로 오면서 중요한 기능들을 가상화를 해서 마치 클라우드에 올려서 그냥 피지컬하게 한 곳에 있지만 논리적으로 분산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가면 OPEX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LTE부터 이 가상화에 대한 거를 아키텍처에 녹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런 복잡한 그림입니다. 사실 통신사에서 한 10년 있었는데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통신사의 시스템을 보면 복잡합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이 VNF라고 하는 가상화된 네트워크 펑션들을 실제로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존재를 하고요. 오케스트레이터는 어떤 네트워크 펑션이 어느 조건을 가지고 어느 VM에 어떻게 이제 생성이 돼야 되고, 이런 네트워크 펑션 간에 어떻게 체인을 맺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앞단에서 템플릿으로 디파인 정의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오케스트레이션 해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VNF 매니저라고 각각의 가상화된 네트워크 펑션들에 대한 매니징을 하는 헬스 체크라든지 여러 가지 매니징을 하는 VNF 매니저가 들어가고요. 그 아예 버추얼라이즈드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저라고 저희 보통 BIM이라고 불리는데, BIM이라는 강화사장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저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솔루션 이름이 아니라 아키텍처상의 각 컴포넌트에 대한 표준화된 이름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표준에 따라서 이제 각 벤더들이 이런 가상화된 네트워크 펑션들을 올리기 위한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통신사에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 아키텍처가 만들어지면서 중요한 게 요 BIM 영역, 실제로 가상화된 컴퓨팅 리소스, VM들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가야 되는 빔이라는 영역이 여기다가 어떤 상용 솔루션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표준 아키텍처고 이 아키텍처에 따라서 다들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빔 영역에 어떤 표준 API, 표준 기술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오픈스택이라는 기술이 통신사에서는 가상화된 네트워크 펑션을 얹을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표준 API로 오픈스택 API가 지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오픈스택은 통신사에 있어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통신사가 네트워크 펑션, 네트워크 기능을 가상화한다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플랫폼이 됩니다. 통신사에 있어서는 오픈스택은 기간망 시스템에 해당을 하죠. 그렇게 돼서 오픈스택이 통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고 네트워크 펑션들이 가상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통신사에게는 오픈스택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툴이지만 또 반면에 어떤 구축이나 설치에 나이트메어, 아주 어려움을 가져오는 오픈스택이라는 플랫폼과 통신사가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5G로 오면서 이런 네트워크 펑션들이 지금까지는 가상화돼서 VM에만 올라갔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가 직접 흐르지 않는 어떤 컨트롤하는 기능들이 올라가는 컴포넌트들은 컨테이너화하는 노력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컨테이너화가 시작된 이유는 LTE까지는 어떤 5G 네트워크망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논리적인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G부터는 요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회사가 내가 원하는 5G 네트워크의 특성은 이런 거야.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5G 망 특성하고 달라라고 하면 그거에 딱 맞춰진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보통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표준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는 초반에 잘 구축해놓고 열심히 운영만 하면 됐던 네트워크 컨트롤 플레이나 시스템들이 조건에 따라서 약간은 동적으로 프로비전이 되고 동적으로 사용자를 위한 네트워크를 생성해야 되는 니즈들이 생기면서 이런 기능들을 좀 컨테이너화해서 좀 더 유연하게 배포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통신사 시스템에서도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VNF에서 컨테이너라이즈 네트워크 펑션이라고 하는 CNF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5G망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시스템 중에서는 실제로 컨테이너로 올라가서 쿠버네티스에 올라가서 그렇게 두 개가 셋으로 실제로 벤더들이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직접 딜리버리하는 경우들도 이제 나옵니다. 솔루션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오픈스택뿐만 아니라 이제는 쿠버네티스라는 플랫폼도 통신망 시스템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래도 오픈스택 하나만 있었죠. VM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시스템 내에서 VM도 있고 컨테이너도 존재하는 하이브리드한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의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VM하고 컨테이너라는 리소스가 같이 혼재되는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통신사들이 얘기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이런 복잡한 VM이나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일괄적으로 어떻게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되고 그래서 요거는 정해진 그림이라기보다 이런 형태 실제로 내가 VM도 올려야 되고 CNF도 올려야 되고 얘네들을 관리하는 오케스트레이터나 매니저도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전부 다 소프트웨어거든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필요에 따라서 오픈스택에도 올라가고 쿠버네티스도 올라가는 이런 혼합된 환경을 가져야 되는 이제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는 그냥 통신 시스템, 통신사 내부에 있는 베어메탈 시스템에만 이런 인프라가 올라가면 되는데 뒤에서 아마 설명드리겠지만 MEC라는 컨셉이 오면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 이제는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연동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신 시스템은 이제는 단순한 가상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형태로 다양한 컴포넌트를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5G가 가면서 MEC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존의 억세스단에서는 그냥 데이터를 받아서 전달만 하는 역할을 했는데 5G가 와서 무슨 초지연
그러니까 AR, VR, 자율주행 여러 가지 그 니즈에 따라서 내 서비스가 통신망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나 혹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갔다가 거기서 응답을 받아서 돌아오는 이 시간이 너무 지연이 길어서 실시간성 피드백을 요구하는 서비스들이 사용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쳐지면서 통신사는 그러면 내가 디바이스에서 딱 접속하는 그 셀타워의 바로 옆에 자그마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올릴 수 있는 인프라를 줄게. 그럼 거기다가 니네 솔루션을 올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핸드폰에서 전파를 타고 셀타워에 간 다음에 저 인터넷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앞에 있는 엣지 클라우드에서 어떤 프로세싱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모두 엣지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행과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그 클라우드 기술, 클라우드 ATB 기술은 통신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건 뭐 엣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엣지 컴퓨팅 얘기를 계속 드리면 엣지를 하다 보니 엣지라고 해도 결국은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뭐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됐던 뭐 AR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됐던 그 회사들은 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엣지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에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미 그분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AWS였던 애저가 됐던 거기서 실제로 개발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배포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엣지 클라우드로 오면서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엣지 클라우드 형태로 연장이 돼서 마치 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지만 배포되는 장소가 어떤 통신사가 갖고 있는 엣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니즈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 네트워크에 대한 API를 묶어서 통신사만 갖고 있는 엣지 클라우드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면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줄 수 없는 추가적인 정보나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줄 수 있어 라는 형태로 통신사만의 엣지 클라우드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두 개 다 같이 잘 인테그레이션을 시켜서 사용자들이 뭐 SKT의 에미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라면 AWS 애저를 통해서도 에미스를 사용할 수 있고 혹은 필요에 따라서 SKT 엣지에서도 에미스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단순한 기술적인 니즈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도 이런 서로 간에 상생하는 모델이 좀 더 많이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5G로 가면서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이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기술적인 니즈가 다시 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통신사에서 요구되는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 시스템을 위해서 오픈스택을 어떻게 하면 잘 죽지 않고 돌릴 수 있을까 해서 갑자기 거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가져야 되는 형태와 같은 여러 가지 클라우드 기술을 가져야 되는 클라우드 회사처럼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통신사의 유스 케이스를 좀 보시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카카오나 라인처럼 어떤 큰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가지고 그 위에 다양한 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를 얹어서 제공하는 인터넷 회사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큰 형태의 하는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신 시스템을 담는 작은 규모의 혹은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담는 작은 규모의 굉장히 분산된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프로비전하고 관리해야 될 그런 니즈가 이제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되는 기술셋이 아래쪽 요구사항에 이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진짜 라지 스케일의 클라우드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작은 스케일의 굉장히 다양한 형상을 가지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하면 잘 배포하고 이런 다수의 클라우드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기술을 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사실 잘 만들어진 솔루션을 사서 쓰면 됐는데 이런 기술들은 잘 아시다시피 거의 100% 요즘 시대에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기술이 상용 기술과 오픈소스 기술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상용 벤더들이 오픈소스 기술을 가지고 상용 솔루션을 만들어내거나 자신들의 기술을 오픈을 해서 오픈소스화를 하는 이게 뭐 거의
그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텔코도 이런 오픈소스로 말하지는 이제 기술적인 콜라보레이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타 사업자와도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오픈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런 콜라보레이션의 굉장히 핵심에 이제 다가가게 되죠. 근데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어떻게 해왔냐면 우선 요구사항을 던졌습니다. 오픈소스 생태계에. 우린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하면 이런 돈도 투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개발팀은 없어라고 몇 년간 해왔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부 통신사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우린 진짜 필요한 오픈소스 기술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단순히 요구사항을 내고 에코시스템에다 투자를 한다고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직접 개발에 굉장히 액티브하게 인게이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보통 2018년, 19년, 2020년, 올해까지 2019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SKT도 이제 그 중에 한 그 축을 이제 담당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오픈소스 쪽에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보시면 오픈스택 파운데이션 위주로 보면 우선 오픈스택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쉽이라는 그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방법으로 인프라를 실제로 배포하는 에어쉽 기술을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AT&T가 주도하고 있는 기술이긴 하나 그리고 아래 보듯이 쿠버네티스나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셉 여러 가지 기술들을 조합해서 저희만의 오픈소스 패키징을 만들고 또 저희가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해서 어떤 그 글로벌 그 개발사들과 같이 오픈소스 생태계 내에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실제로 미디어에 관련된 기술들도 저희가 이제 SKT나 엠팩 혹은 다른 삼성 다른 회사들이 직접 그 오픈소스 생태계 내에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런 개발된 기술을 가져다가 다시 상용을 하는 형태로 좀 더 액티브하게 개발에 참여하는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저희 입장에서 중요한 게 에어쉽인데요. 에어쉽은 간단하게 말하면 베어메탈부터 쿠버네티스, 큐버네티스 올라가는 오픈스택이라는 전체 그 솔루션들을 전부 다 컨테이너화해서 컨테이너로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기술은 2016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17년, 18년, 19년 한 3년 정도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오픈스택 파운데이션 내에서는 정식 프로젝트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시면 이 기술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쿠버네티스 자체를 물론 쿠버네티스는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배포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컨테이너 플랫폼이긴 하나 우리 입장에서 쿠버네티스는 인프라스트럭처, 우리가 원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딜리버리하는 그 보통 언더라인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런 언더라인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는 게 지금까지 말한 저희 그 기술들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사실 SKT도 그런 에어쉽이나 오픈스택 캠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직접 개발 기여를 하면서 이런 그 솔루션을 가져다가 실제로 우리 타코라고 부르는데 라는 솔루션을 만들었고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요 전체 소스 코드를 오픈을 해서 오픈소스화도 해놨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다시 좀 옛날로 돌아가는데 시작은 저희가 거창하게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인프라스트럭처 기술을 만들어야지 라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오픈스택 그림입니다. 오픈스택이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컴포넌트들이 전부 다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딱 봐도 설치하기 어렵죠. 설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패치를 해야 된다. 거의 나이트메어입니다. 서로 연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API, 그 다음에 API 시스템들이 내부적으로 전부 다 API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컴포넌트 내에서 보시면 각 모듈들은 전부 다 Q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2016년에 저희가 그 가진 숙제는 딱 하나 냈는데
오픈스택 플랫폼을 좀 설치도 좀 쉽게 하고 패치도 쉽게 하고 업그레이드도 쉽게 하자. 지금까지 모든 벤더들이 자동화를 제공했지만 그렇게 잘 안 되더라.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이거를 뭐 MS라고 딱 찍어서 말 못하겠지만 구조들이 굉장히 API와 큐 통신을 통해서 루즐리 커플드 되어 있습니다. 잘. 그럼 이런 것들을 각각 컨테이너화를 한다면 충분히 오픈스택이라는 이런 복잡한 플랫폼을 컨테이너화해서 쿠버네티스상에서 마치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상에서 운영을 하듯이 운영을 하면 오픈스택이 갖고 있는 어떤 설치 문제점이나 패치의 문제점을 컨테이너 기술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냈고요. 실제로 쿠버네티스 위에다 오픈스택을 올리는 이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계속 물었죠. 도대체 왜 오픈스택을 쿠버네티스에 올리는 겁니까?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죠. 저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였거든요. 오픈스택 자체도 소프트웨어고 이거를 잘 운영해보자. 설치, 배포, 패치 관리.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맨 처음에는 그냥 오픈스택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쿠버네티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라인 플랫폼으로 들어가고 그 위에서 오픈스택은 저희가 배포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의 한 가지 앱처럼 돼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로깅 모니터링 알러팅이라든지 빅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이런 쿠버네티스 위에서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하면서 요거는 뭐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오픈스택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라는 플랫폼을 잘 레버리징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형태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기술 발전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실제로 그 CI/CD 클러스터도 실제로 쿠버네티스 위에 올려서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들이 실제로 이런 CI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잘 리리즈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자료 보시면 실제로 GitHub에 전부 다 이런 그 소스 코드와 오픈 문서들을 이제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기술셋은 이제 이겁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보시면 오픈스택을 쿠버네티스상에 올리는 부분이지만 사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저희 쿠버네티스도 디플로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OS 컴피그도 잡아야 되고 셉이라는 스토리지도 인스톨 해야 돼서 지금 현재 형상은 약간 섞여 있습니다. 앤서블로 베어메탈 프로비저닝과 셉 인스톨레이션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실제로 햄이라든지 뭐 에어십의 아마다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된 솔루션을 얻는 형태로 약간은 기존의 앤서블 기술하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기술이 약간 합쳐져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그 100% 어떤 디클러레이티브한 형태로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배포하듯이 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방향을 보시면 이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지금 쿠버네티스에서 한참 나오고 있는 어떤 오퍼레이터 모델, 그 다음에 클러스터 API들을 레버리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베어메탈 자체도 커스텀 리소스로 베어메탈 리소스 자체를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커스텀 컨트롤러로 만들어서 실제로 베어메탈을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 API를 통해서 프로비전하고 그 위에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 API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자체를 하는 형태. 전부 다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어떤 커스텀 API를 통해서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프로비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가고 있고요. 실제로 그 위에 셉은 셉 오퍼레이터, 룩이라는 솔루션으로 오퍼레이터 모델을 가진 셉 클러스터를 쿠버네티스에 올리고 저희가 그 로깅 모니터링도 전부 다 오퍼레이터 모델로 가져가면서 쿠버네티스 상에서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추가적으로 뭐 알고 같은 툴들을 좀 리뷰를 보고 있는데 그런 워크플로우 엔진을 이용해서 기존에 저희가 그 복잡한 형태로 배포하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간의 디펜던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관리하던 것들을 전부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워크플로우 형태로 바꿔서 좀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도록 이제 개발하는 단계로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방법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내년 중반기까지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이제 꿈꾸는 형상은 이게 뭐 온프라미스에 올라가는 쿠버네티스에 이 쿠버네티스는 어떤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한 이제 워크라든가 올라가고 어떤 형태는 특히 AI, ML 같은 경우는 GC나 애저나 AWS에 쿠버네티스가 올라가고 그 위에 이제 이런 워크도 올라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 다양한 형상의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런 그 인프라 클러스터들을 그 워크로드에 특화돼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속 생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 잘 관리하고 이런 기술들을 어떤 표준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API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비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조금 남았느냐? 저희 데브옵스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기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저희 개발팀이 그런 기술들을 열심히 개발을 했고, 열심히 개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통신사에서도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처럼 간주를 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처럼 배포 관리하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기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데브옵스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앞에 발표한 것 같고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가 현재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내부에 적용하면서 갖고 있던 어려움과 거기에 대해서 데브옵스라는 거에 대한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통신사 특히의 내부 프로세스는 어떤 잘 만들어진 벤더 솔루션을 가져다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상용에 적용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보통 솔루션 벤더가 이제 디벨롭먼트 밸리데이션 테스트라는 DVT를 하게 되고요. SKT의 솔루션 검증팀이 커스터머 밸리데이션 테스트라는 CVT를 거치게 되고요. 각각이 거의 한 달씩 걸립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통과하면 공급업체가 구축을 하고 시공자 시험이라고 공급업체가 구축한 거에 대한 기능 테스트나 안정성 테스트를 하고 이게 끝나면 저희 SKT 기술 운영팀이 인수 시험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상용 개통을 하는 각각의 프로세스가 거의 한 달 정도의 그 기간을 요하는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전문팀들이 잘 나눠서 구성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만들 때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어떤 컨테이너의 그 그러니까 장점들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쿠버네티스를 올리게 되면 배포의 모든 것들은 야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야물을 가지고 사실은 내가 배포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형상을 모두 다 관리 가능하거든요. 그게 주는 장점은 운영에서 생기는 컴피그 체인지라든지 운영에서 생기는 변경사항을 마치 소프트웨어 배포할 때 매니페스트를 바꾸듯이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개발과 운영이 사용하는 툴들이 어떤 그 쿠버네티스의 배포, 야물이라는 공통된 표준으로 잡히고 데브옵스 체계 내에서 좀 더 밀접한 협력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상황에서 각각의 단절된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저희가 만든 데브옵스를 위한 툴이라든지 그런 체계라든지 이런 야물을 어떻게 하면 잘 개발과 운영이 같이 관리하면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컨셉 자체는 전부 다 날라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뭔가 굉장히 잘 검증된 솔루션으로 배포가 되는데 여기서 뭔가 조그만 변경사항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쪽에 배포를 하지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이 과정 거치는데 1년 반 걸렸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이 개발팀이 직접 들어와서 내부에서 개발된 개발로 상용 개통까지 하는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도 시간이 걸렸지만 요 하나하나 과정을 다 거쳐가는 데 1년 반이 걸렸어요. 저희 개발팀 입장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데브옵스에 적합한 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프로세스상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할 수 없습니다. 데브와 옵스는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냥 중간에 굉장히 넓은 강이 있는 이제 형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느끼는 거는 저희가 아무리 툴을 잘 만들고 아무리 데브옵스에 맞는 기술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런 지속적으로 어떤 변경들이 유연하게 적용이 되면서 중간중간 자동으로 테스트가 닿는 파이프라인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모든 그 조직들, 팀들이 어떤 하나의 골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유기체처럼 같이 연동되지 않으면 사실은 데브옵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요즘에 너무 적실하게 느끼고 있어서 저희의 가장 큰 숙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숙제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AT&T가 근데 사실 잘하고 있는 팀입니다. 예를 들어서 AT&T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퍼레이션하고 팀 핸드인 핸드라고 되어 있죠. 디벨롭 팀하고 실제로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 나가면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AT&T도 에어쉽이라는 좋은 기술을 만들었지만 데브옵스 형태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AT&T는 이걸 위해서 뭘 했냐면 조직을 바꿨습니다. 그냥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을 네트워크 인프라라는 큰 조직으로 하나로 몰아넣고 개발팀하고 오퍼레이션 팀한테 하나의 골을 줬습니다. 니네는 이렇게 개발된 기술로 이런 클라우드를 잘 만들어내라. 각각의 다른 조직에서 각각의 롤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조직에서 이렇게 협력하라고 조직을 아예 합치면서 AT&T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좀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 SKT 내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답이 별로 안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 좀 더 고민해서 어떤 기술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데브옵스 자체는 실제로 프로세스 문화가 걸치는 게 훨씬 많이 적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다른 얘기였지만 통신사에 관련해서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끝나고 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